894년 9월 일본의 최전방인 대마도는 공포에 휩싸인다. 신사에선 외적의 침입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연일 계속된다. 정체불명의 배들이 해안에 접근하고 있었다. 적선이 출몰한 지 10여일 후 상륙한 1000여 명의 병력과 대마도 수비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일본 사서는 이 침입자들을 신라의 도적물이라고 기록했다. 포로 중 한 명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배 100척과 2,500명의 군대가 있다고 진술한다. 한국의 역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신라 해적. 9세기 말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왜 대마도를 침공했는가? 우리 역사에서 해적이라고 하면 일본의 해적 집단인 왜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반도 해안에 출몰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던 이들 왜구는 늘 우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의 고대 기록을 보면 우리 사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신라 해적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신라 해적들은 일본의 조공선을 약탈하고 여러 차례 큐슈의 해안가를 습격했으며 서기 894년도에는 대규모 병력으로 일본 대마도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으며 왜 대마도를 침공했던 걸까요? 오늘은 일본의 사서를 바탕으로 우리 기록에 나오지 않는 신라 해적의 정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9세기에 쓰인 일본 사서를 보면 신라 해적 기사가 많이 등장한다. 810년대부터 일본 측의 피해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표현도 신라 해적을 비롯 신라구도, 신라적도 등 다양하다. 한국 측에 없는 기록들이 왜 일본 사서에는 많은 것일까? しかし日本側では、この新羅の海賊にいろんな、被害を受けたり、この政治、守備体制を取ったりいろんなことをしました。ですから日本側にたくさんの記録が残っているのは当然のことだと思います。 일본 사서의 신라 해적 기사는 객관적이고 믿을만한 것일까? 일본 서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들을 보면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해적에 관한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 일본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일본 기략 또 일본 3대 실록 이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거의 뭐 사실이 왜곡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일본 역사서에 등장하는 신라 해적에 관한 기사 이건 뭐 정확하다고 이야기해도 아마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11세기에) 편찬된 사서 부상약기엔 신라 해적의 대마도 침공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대마도사의 보고에 따르면 894년 9월 5일 신라 해적선 45척이 남서 해안가에 나타났다. 당시 신라 배들의 한 척당 승선 인원을 토대로 배에 타고 온 총 병력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까? 척수와 이제
성선 인원수, 총 인원수 이런 등등 여러 종류를 비교해 보면은 약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그 정도 이제 성선 인원이 이제 나옵니다. 이 경우도 뭐 그런 크기의 선박으로 대마도를 침략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45척이니까 20명 같으면 900명, 또 25명 같으면 한 1000여 명. 그전에도 소규모 신라 해적들이 대마도와 큐슈의 해안마을을 습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1000명의 병력이 대마도에 접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고대 일본은 9세기까지 한 번도 대규모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 대마도가 외침의 첫 시험대가 된 것이다. 9월 17일 상륙한 해적과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대마도 측의 피해와 사상들은 기록에 없고 신라 해적 전사자만 302명. 그 정도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일본 본토에서 외적과의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 外国の軍隊との戦争という点でもですね、それは日本の古代ではほとんど例がないことなので、その点で非常に注目されるということが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 사서는 전투의 전리품을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다. 빼앗은 배가 11척, 창이 1000개, 활이 100개, 방패 300여 개. 병력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엔 부대의 지휘 계통을 알 수 있는 대장군, 부장군의 깃발도 있었다.それから中に大将軍であるとか副将軍とかそういう名称も見えてきますから、ある程度組織立っている。ですから右往の衆を集めたようなそういう海賊集団ではなくて、そうしたある程度軍隊の、知識のある人によって組織されたそういう海賊ではないか。 조사를 받은 포로 현추는 자신의 근거지에 배 100척과 2,500명의 군대가 있다고 말했다. 백척의 배와 2,500명의 군사력 같으면은 왕건이 궁의 명을 받고서 나주를 공격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끌고 갔던 배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척의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현추는 신라 왕이 자신들을 보냈으며 곡식과 명주천을 빼앗아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한다. 당시 신라 왕인 진성 여왕이 정말 병력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地方的な権力、豪族勢力みたいなものがいて、その、豪族が新羅王の命令だということで自分の支配下の軍隊を出動させたんだと。だから謙信はおそらく信じて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ね。新羅の王様の命令だというのは。ですからそこはやはり言い方はどうか分かりません。騙されていたような気はします。一番下のその兵士たちは。 그러나 이제 현춘의 진술에 어떤 미심쩍은 점이 없어요. 가령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라 안의 창고가 텅텅 비었다 하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세금도 거두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이제 그 진성여왕이 내린 결단이 대마도 습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획당한 무기들이 보면 상당히 고가품들이 많아요. 이건 단순한 호족의 군대가 그것도 900년대도 아니고 894년 시점에서 이 정도의 무기를 갖춘 조직화된 군대가 구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전투가 벌어진 후 신라 해적은 퇴각한다. 일본 기록만을 보면 이들이 일방적으로 패하고 떠난 것처럼 보인다. 신라 군대가 일방적으로 패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렇게 노획한 것만 쭉 열거해놨습니다만, 이거 일본 군대가 한 명도 안 죽었을 리가 없는 거죠. 일절 기록이 없어요. 뺏긴 것도 없고요. 이건 신라 군대가 한 302명이나 전사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병력이 투입된 것이고, 일본 측의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고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신라 군대가 전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회군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신라 해적은 우리에게 숱한 의문점을 던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부산에서 직선거리 50km,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 대마도. 이 섬은 110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대마도 역사박물관의 연표는 894년 신라 해적의 침공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침공 지점은 사스우라. 사스우라는 대마도 남서부 해안의 작은 포구다. 지금은 고모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사스우라는 육지 깊숙이 들어간 좁은 많이 강과 연결돼 내륙에 접근하기 좋은 곳이다. 파도가 잔잔해서 배가 정박하기에도 알맞아 보였다. 신라 해적 침공 400년 후인 1274년 일본 정벌에 나선 고려 원나라 3만 대군도 사스우라로 상륙했다. その当時のサス浦はですね、今の地形じゃなくて、ここからそうですね、1キロ、1000メーターほど上流に神田小学校という学校があるんですが、その辺りまでずっと入れになっとったからですね、当時の戦場といいますか、そこはもう少しここに上流ですねの方だとは言われてるんですよね。だからここのサス浦がかなり入り込んで、船が停泊しやすいというか。 신라 해적들은 내륙으로 접근하기 쉬운 곳을 택했다.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사스우라에 상륙했던 것일까? 사로잡힌 포로 현추는 그들이 신라 왕으로부터 곡물과 명주, 그러니까 누에 실로 짠 천을 약탈해 오라는 명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 무렵의 기록인 삼국지 위지 웨인전을 보면 대마도는 토지는 산세가 매우 험하고 깊은 숲이 많다. 전부 천여호가 살고 있는데 좋은 밭이 없어서 해산물을 먹으며 배를 타고 남과 북으로 다니면서 양식을 받고 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마도는 농지 면적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곡식과 명주를 약탈하기 위해 왔던 걸까요? 여기서 우린 그들의 진짜 목적이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부터 척박한 섬으로 알려져 있는 대마도의 비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마도를 처음 본 사람들은 온통 산뿐인 풍경에 놀란다. 가파른 산지를 울창한 숲이 덮고 있다. 평지는 해안가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 신라 해적들은 무엇을 약탈하러 왔을까? 우린 평생 대마도의 역사를 연구해온 역사학자 나가도메 선생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혹시 신라 해적들은
대마도에서 왕에게 바치는 조곡물을 노리진 않았을까? 対馬は米はあまり取れませんからね。で海産物もで都まで物が腐らんように持っていく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無理ですよね。だから海産物はほとんど行ってません。だから貝類、貝殻やらから真珠、マタマ、海の真珠ですね。対馬の主要な産物は真珠と、それから7世紀の終わりから銀が取れましたからね。銀がだからこの銀とマタマ、これは銀が初めて出た時の記録674年、だから7世紀の後半ですね。国に出たのでこれを 일본에서 최초로 은이 발견된 곳이 대마도다. 大国にそれで位が授けられる。7世紀の終わり頃から8世紀9世紀10世紀までかなり盛んに、あとはもう山はこれは国営銀山ですってね。太宰府の国が国営の銀山ですよ。 신라 해적들이 상륙한 곳은 고대 은광산이 있었던 금전산과 아주 가깝다. 만과 연결된 강을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적들은 은광을 약탈하기 위해 왔던 것일까? 고대 일본은 신사가 위치한 이 산에서 금과 은을 캤다. 이 신사는 은채광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사다. 이その当時銀を調停し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言われとなって銀山城神社という形で神社の名前がついたと聞き及んでおります。はい。 6세기 말엔 역시 일본 최초로 금까지 발견돼 조정에 바쳤다. 이를 기념해 일본은 큰 보물이란 뜻의 대보라는 연호를 701년부터 쓰기까지 했다. 은광은 중세까지 운영됐고 20세기 초까지 아연을 채광했다. 대마도는 고대 일본의 보물 창고였던 셈이다. 일본은 8세기 초 대마도의 은으로 은전을 만들어 당나라와의 무역용 화폐로 사용했다. 근세인 에도 시대에도 은전이 유통됐다. この時代になりますと、日本では金も産出しておりますし銅も産出しております。で、この時代になりますと新羅では、この渤海の方との交渉が、切れておりまして、国内で金銀とか、中国から輸入されております絹織物が非常に不足しているという資料が記述が三国志の中にあります。ですから、何よりもまず、彼らが、一番狙ったと思うのは私は金とか銅であったと思います。 9세기의 신라는 금과 은이 부족해 왕이 사적인 사용을 금하기까지 했다. 삼국사기엔 대마도의 또 다른 특산품이 등장한다. 대마도 침공 12년 전 일본 국왕이 진주 10개를 바치고 있다. 真珠が取れるのはずっと内海ですよね。今日渡積神社おいでになったんでしょ。新の裏というのが真珠のよく取れるところ。付近のずっと大きな入り江のところがずっと真珠の名産地ですわ。今でも。 진주가 많이 난 내해의 이 신사는
태신 도요타마 힘의 공주를 모시는 곳이다. 도요타마는 풍요로운 구슬, 진주를 상징한다고 한다. 물이 맑고 잔잔한 대마도에서는 예로부터 광택 좋은 천연 진주가 많이 난다. 지금은 대규모 양식으로 진주를 얻고 있다. 진주 조개에 핵을 넣고 껍질에 붙은 기생물을 제거한 뒤 바다에 넣으면 1월 초에 진주를 채취할 수 있다고 한다. 큐슈 국립박물관은 9세기 당나라에 보냈던 일본 조공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대마도의 은, 진주, 사금, 견면 등이 중요한 품목에 속했다. こちらのが和道開珍の銀線でして、当時対馬で取られた良質のですね銀を、銭にですね戦貨にい直しまして、そしてそれをですね中国に持ち込んだと言われております。でこちらは中国の都で多く出土するんですけど、またこちらの方からですね持っていったものとしてはこちらにあります水晶、あるいは真珠、それから砂金ですね、こういった金属類をですね日本から持っていきまして、そして中国側からですね高価な工芸品などをですね持ち帰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목포가 들어오기 전 솜을 대신한 것이 바로 견면. 누에서 뽑은 섬유를 뭉쳐서 솜을 만든 것이다. 이 역시 대마도와 큐슈의 특산품이었는데 이불과 겨울옷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는데 일본은 신라에서 수입한 물건에 대한 결제를 견면으로 했다. この真綿とですね、あと数点のものだけはですね都にまで、収められ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それだけ中央政府にとっても重要な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そういった真綿をですね、九州から、運ぶ途中でですね、海賊などの難にですね遭遇したということが、書かれたりしております。はい。 화폐 기능을 했던 견면은 신라 해적들의 주요 목표였다. 어두운 밤, 신라 해적들은 조공손에 실린 견면을 약탈하고 사라졌다. 대마도에는 아직도 무성한 원시림이 섬 전체를 뒤덮고 있다. 특히 선박제도에 좋은 삼나무가 많다. 대마도가 외구의 근거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를 만들 나무가 많아서였다. 우리에겐 척박한 섬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이 대마도는 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풍부했었고요. 그래서 더욱 해적들에게는 매력적인 침략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침략 목적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제각각 근거와 개연성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해적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퇴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라고 불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일본 조정은 일본 내로 이주해온 신라인들과 지방 세력이 연합이라도 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항상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를 대마도를 비롯한 최전선에 배치했던 겁니다. 사서의 기록만으로 보면 신라 해적의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어떻게 일본군은 신라 해적을 물리쳤을까?
일본 사서는 이날의 전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최전방 대마도를 지키기 위해 임명된 후냐노 장군이 석궁 발사를 명령했다. 초준이 정확하고 관통력이 뛰어난 석궁은 이날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전사자들은 거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고대 석궁의 유물이 발굴된 곳은 동북지방인 후쿠시마현. 문화재센터에서는 고대의 무기 노를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었다. 나무로 만든 본체는 썩어 없어지고 발굴된 것은 쇠로 만든 방아쇠의 뭉치뿐이었다. 석궁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거치대에 놓으면 안정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조준할 수 있다. 여러 대 장착하면 연발 사격도 가능했다. ピストルみたいな感じでこう引き金を引くような感じになります。これ日本の場合もですね、当時の政府が日本の北の方をですね、自分の支配下に置こう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施設を作っていくんですが、その先端の部分にどういくつ武器庫の中に保管してるって記録はありますから。 석궁은 중국에서 개발돼 고대 전투의 미사일 역할을 했다. 618년 일본에 석궁을 전해준 것은 고구려였다. 신라도 석궁을 실전에 사용했다. 866년 신라인들이 큐슈 호족 세력과 공모해 화살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경로 기계를 만들어 대마도를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최전방인 대마도에도 석궁이 배치됐다. 860년대부터 일본은 신라의 침략에 대비해 해안가 취약 지점에 석궁을 집중 보급했다. 대마도 방어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 패한 후 일본은 신라의 침입에 대비해 카네다 성을 세운다. (700년대부터) 수많은 신라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사료에 나오는 그런 기사만 보더라도 한 1000여 명 이상이 되니까 그 기사에 나오지 않는 신라인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수만 명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인원들이 일본에 건너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라인들은 일본 각지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집단 거주했던 곳을 신라군, 탁전군이라 불렀다. 신분도 선원, 선박기술자, 승려 등 다양했다. 한반도와 가까운 큐슈 지역은 신라인들의 왕래가 아주 활발했다.
특히 규슈 지역에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신라인 또는 신라 상인들이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죠. 결국 이제 이런 신라인이나 신라 상인들에 대한 하나의 그 중앙정부의 위기감이 결국 860년대의 업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만 그만큼 신라인들이 많이 다자이후나 규슈 지역에 건너와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겠죠. 후쿠오카에서 1시간 떨어진 다카와 지역. 여기엔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를 말해주는 신사가 있다. 신사 입구엔 신라국 신이 건너와 살았다는 명문을 새긴 비석이 서 있다. 한반도 도레인의 자손인 주지는 1300년 된 신사의 연대기를 보여주며 신라국 신을 모시게 된 유래와 신라인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ここにはたくさんの白木人がもうおってですね、おそらく銅の採出に関わったんであろうとですね。というのはその当時から日本が非常に銅を必要としたんですね。奈良の大仏あたり見て分かるように全国的に銅をたくさん集めたわけですね。集めるためにはどっか掘らなきゃいけんもんやから、その掘った後は唐原の岳の周辺にずっとたくさんあります。白木神というのはその銅を取った集団のいわゆる長で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 나라 시대의 일본은 8세기 초 거대한 사찰을 세우는 불사를 시작했다. 높이 16m, 무게 425톤의 불상을 주조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양의 구리를 캐야 했다. 신사의 주지는 아직도 산에 남아있는 채광 흔적들로 우리를 안내했다. 何を掘ってたものだと思われる？これ銅鉱石なんです。銅というの鉱石って言いますかね。この山の麓にあるのは非常に大きいのがあります。こんなのたくさん。 산에는 신라인들이 구리를 재련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 일본 조정은 규슈 각지에 뿌리를 내린 신라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九州とか対馬とかその辺りについて言いますとそういう中央の力が衰えてくるだけねより自由に韓国の方と交流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た。それはしかし中央の政府にしてみると非常に危ないことなんですよね。いつ新羅と結んで九州の地方の豪族が反乱を起こすかもしれないというそういう恐れがあって。 869년 신라 해적의 견면 조공선 약탈로 일본 조정은 발칵 뒤집힌다.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조정은 규슈 내의 신라인들에게 약탈 공모 혐의를 씌워 오지로 이주시킨다. (9세기) 무렵 일본 조정은 일본으로 이주해온 신라인들과 신라 해적들이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킬까 봐 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신라 조정 또한 해적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공선이 약탈당하고 당나라로 떠났던 사신들이 해적에게 길이 막혀 되돌아오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9세기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적과 지방 호족들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894년도에 있었던 대마도 침공의 배후 또한 이들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이 침공의 주체는 과연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추리해 보겠습니다. 침공의 배후에 관해 포로 현추는 자신의 근거지에 배 100척과 2,500명의 군대가 있으며 3명의 장군 중 1명은 당나라 사람이라고 말했다. (9세기) 말 한반도에서 그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은 과연 누구였을까? 당나라 장군의 존재가 어떤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9세기) 중엽, 쇠퇴기에 접어든 당나라는 중앙 권력이 약화돼 각지에서 밀란이 끊이질 않았다. 860년 구보의 난을 시작으로 875년부터 10년간 지속된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든다. 당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실패할 경우 바다 건너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860년대 이후가 되면은 중국 당나라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난 후에 이 반란이 평정된 그 과정에서 그 잔존 세력들이 신라로 망명을 하기도 하고 또 반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 생활을 피해가지고 신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9세기는 아마 동아시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민족 간의 이동과 또 이주가 아주 빈번했던 심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당의 혼란을 피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은 한반도의 서남 해안. 섬이 많아 은신하기 좋고 신라의 중앙 권력이 미치질 않아 후위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どのあたりを根拠地にしたのかとかそういう問題でも関わるんですけれども、僕が思うに唐の将軍と唐人が関わってますね。ですから唐人が関わっているとするとやはり東ではなくて西側、それも、日本のことを考えるとその多島海と呼ばれる朝鮮半島南海岸ですか、その西側の方が根拠地として考えられるだろうと。 장보고 사후 9세기 중반부터 이미 서남 해안은 중앙 권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됐다. 한반도 이 지역에 전문가들은 해류나 바람의 방향을 봐서도 서남 해안 지역이 대마도를 공격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 11세기까지는 완벽. 남서해안 지역에서는 출발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안 불어도 자연스럽게 해류만 이용하더라도 대마도 남쪽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마도라든가 오데올트라든가 큐슈 북서부 지역에는 늘 그렇듯이 한반도 서남해안 세력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고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제 세력이 됩니다. 신라 해적의 상륙지였던 대마도 남서부의 사스우라는 한반도 동남부보다는 서남 해안에서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9세기) 후반이 되면서 신라는 몰락기에 접어든다. 860년대부터 자연재해와 기근, 밀란이 끊이질 않고 대마도 침공 사건이 발생하는 진성여왕 때 혼란은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진성여왕이 즉위한 그 시기에도 역시 기근이 그리고 천재지변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천재지변은 효광 때까지 거의 계속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중앙 귀족들은 소신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정 중심주의 그리고 지방 사회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영화의 번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반란 세력 중 신라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바로 견훤이었다.
신라의 군인이었던 견호는 전남 순천만 일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아 군소 해적들을 평정하며 공을 세웠다. 그러면서 점차 주변 해상 세력들을 흡수해 서남해를 장악하게 된다. 892년경에 이미 견훤이 전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893년에는 내륙에서 궁예가 장군을 칭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일본 열도에서는 해적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해서 대마도 지역이라든가 큐슈 지역이라든가 심지어는 큐슈 서쪽의 오도 열도 지역까지도 출몰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894년에 말 그대로 대마도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은 역시 한반도 남서해안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견훤은 사실은 그 이후에 922년도와 그 직후에 다시 두 번에 걸쳐서 대마도의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견훤이 후에 대마도의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이를테면 현재 한반도 남서해안 지역과 대마도 지역과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9세기 후반부터 신라의 중앙 권력이 급속히 약화되자 한반도 해안 각지에는 크고 작은 해상 호족들이 등장한다. 당시 견훤의 세력권에 있던 광양의 마로산성. 둘레가 550m밖에 안 되는 작은 산성이지만 통일신라 말기부터 해상 교류를 통제하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광양만이 많이 매립돼 산성 아래가 육지가 됐지만 예전엔 바로 밑에까지 배를 댔다고 한다. 마로산성의 해상 호족 세력 박영규는 견훤의 보호를 받고 성장했고 나중에 견훤의 사위가 된다. 이 마로산성에 있었던 박영규 가문이 당나라 일본하고 이제 교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해적들이 따라붙게 됐고 이러한 해적들을 소탕하는데 신라의 그 진원, 견훤의 군대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됐고 이런 가운데서 진원과 박영규 가문이 유착되는 이해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통일신라 시대 때 마로산성에선 후삼국 시대의 해상 교역을 말해주는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마로관이란 명문이 새겨진 기와와 무기가 나왔다. 신라의 왕씨 장인 가문에서 만든 청동거울은 일본에 수출했던 제품이었다. 일본에서도 발견된 중국제 해수 포도문 방경은 이곳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개 무역지임을 암시한다. 이 당나라제 구리거울은 일본에서도 또 몇 점이 또 출토된 바가 있어요. 더군다나 거의 그 같은 게 하나 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로 비춰볼 때 당나라에서 수입한 청자, 또 백자, 그리고 해수문 포도 방경 이런 것이 이제 이 마로산성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일본 열도로 이제 또 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하고 이제 일본 열도를 잇는 삼각 교역의 거점으로서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마로산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후백제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해상 호족들은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그중 한 무리가 894년 대마도 침공에 나섰다. 894년에 일본을 침공했던 거 이른바 신라 해적 집단은 순수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노략질하는 해적이 아니라 아마 서남해 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신라 해상 호족 가운데 어떤 한 세력이 군사력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일본 학자들도 대마도 침공의 배후로 후백제를 지목한다. 9世紀末期の日本でいうところの新羅海賊の背後に
プーペクチェ後100歳の、動きというのは、十分、推測されますと。地域が多分ワンドとかその辺り周辺が僕はこの場合の海賊の根拠地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ものですから、そうすると後の百済後百済ありますね。後百済との関わりで後百済が台頭してくると、そうした海賊勢力もその後百済の勢力内に取り込まれて、その結果海賊行為が減ってきている。その今度は内戦の方にその力が利用さ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 894년 이후 신라 해적은 사라지고 후삼국의 내전이 40년간 계속된다. 해상 세력을 흡수한 현헌과 왕건이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긴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16세기 약탈과 노예무역을 일삼았던 영국 해적 드레이크는 해군 제독이 돼서 스페인 함대를 물리치고 대영 제국의 화려한 시대를 여는 영웅이 됩니다. 894년 대마도 침공 이후 신라 해적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9세기 무렵 혼란스러운 동아시아 정세의 부산물이었던 신라 해적. 그들은 후삼국 시대를 열었던 견훤이나 왕건 같은 큰 해상 호족 세력에 흡수됩니다. 우린 물론 이 이름 없는 해적들을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려 건국의 기초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역사의 악역을 담당하긴 했지만 이들 또한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계명을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